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인영업 마스터 과정 사전학습 8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라는 제목 아래 오늘은요.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안 좋은 건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재무제표라고 하면 벌써부터 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어렵지 않게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법인을 찾아가면 법인의 재무제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무조정계산서라는 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을 하고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사나 이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세무조정계산서라는 이제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는 책 같은 걸 한 권씩 받게 됩니다. 요 안에 그 회사의 회계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시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요. 우리 가장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 가장 우리 영업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기본적으로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재무제표라고 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서류를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5대 재무제표를 이런 것들을 5대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걸 5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오늘은요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2가지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위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상태표는 회계를 안 보신 분들도 혹시 보셨을지 몰라요. 이제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나눠서 기재를 안 하고 쭉 나열을 하죠. 그래서 제일 위쪽에는 먼저 자산을 기재를 하고 그 밑에 부채를 기재를 하고 그 밑에 자본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재무상태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왼쪽은 자산입니다. 자산. 왼쪽 말고 먼저 오른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우선 내가 가진 사업 자본이 있죠.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천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사업 미천. 내 돈입니다. 내 돈. 내 돈이 있을 거고 사업을 하는데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돈이 좀 부족해요. 돈이 좀 부족하면 다른 사람한테 빌리죠. 이 빌린 걸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과 다른 사람한테 빌린 부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본의 조달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자본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내 거 가지고 있는 걸로 또 부족하면 다른 사람한테 좀 차용을 해서 빌려서 그렇게 자본을 조달을 하겠다. 이게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이렇게 조달한 자본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자본의 존재 형태가 자산입니다. 자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10억이다. 10억이 다 은행 통장에 10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10억이다 부동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부는 사업 자금으로, 일부는 부동산으로, 일부는 기계로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 오른쪽에서 조달한 자본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걸 표시해 준 게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요 치킨집을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하려고 해요. 치킨집을 개인으로 안 하고 법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찾아보니까 6천만 원이 있었어요. 6천만 원. 그러면 제 자본, 제 미처는 6천만 원이죠. 그런데 치킨집 창업 비용을 알아보니까 1억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제 돈 6천만 원, 은행에서 빌린 거 4천만 원. 이게 1억 원이죠. 1억 원을 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조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이제 치킨집을 합니다. 치킨집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가게를 얻어야 되죠. 보증금 5천만 원이래요. 보증금 5천만 원 주고 가게를 얻었습니다. 어? 그냥 가게만 얻으면 치킨집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닭을 튀기고 뭐 탁자 있고 뭐 오토바이도 사야 되고 이런 설비가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은행 통장에 2천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은 유동자금이에요. 가격을 하려고 하면 이게 돈을 가지고 물건도 사와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자금들이 있죠. 그걸 2천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유동자금으로 예금 2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설비 3천만 원. 제가 1억 조달한 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내가 자본과 부채의 합계와 자산의 합계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자산과 부채, 자본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겠죠? 네, 제가 이제 치킨집을 합니다. 치킨집을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금이 3천만 원이 생겼어요. 수익금이 3천만 원이. 수익금이 3천만 원이 생겼는데 통장에 플러스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 잔고가 5천만 원이 됐습니다. 5천만 원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왼쪽에 자산과 오른쪽에 부채 자본은 이꼴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산이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수익금 3천만 원이 발생한 거는 오른쪽에 플러스 3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부채 항목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걸까요? 명확한 건 부채는 아니지 않습니까? 빌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당연히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본 항목인데 여기서 자본금은 뭐냐면 자본금은 내가 사업 시작할 때 들고 있었던 그 돈, 미천, 그게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6천만 원이고요. 내가 장사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돈 3천만 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해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항목에는 자본금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익잉여금이 이제 우리가 업력이 사업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익이 계속 나시면 이 이익잉여금이 쌓여가겠죠.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장사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장사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장사해서 손해본 게 좋습니까? 이익이 난 게 좋습니까? 이익이 난 게 좋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났다, 이익이 많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장사를 잘 해왔다라는 그런 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이익이 많은 건. 그래서 이익이 많다는 건 우리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는 중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익잉여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이익잉여금이 많아지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장사에서 남긴 돈이 많은데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할 때 문제가 되겠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런 세제적인 세금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이익잉여금이 많은 건 좋은 건데 이익잉여금이 많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돼서 나중에 부의 이전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은 많다는 건 좋지만 많을 때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관리 대상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이 3천만 원 생겼지 않습니까? 이익이 3천만 원 생겼는데, 우리가 제가 설비했지 않습니까? 설비 3천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이거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 뭡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감가상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600만 원 감가상각을 떨었어요. 600만 원을. 600만 원 감가상각을 떨었으면 오른쪽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줄어드는 거죠? 네, 이익잉여금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에서 가치가 600만 원 줄어드는 거다. 감가상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부채는 우리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누시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만기 상환 기간이 1년 더 남았냐 1년 이내냐. 그래서 1년이 안 되는 건 유동부채고 1년이 넘는 건 비유동부채고, 뭐 간단하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3천만 원을 남겼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을 남기니까 제 친구가 제 치킨집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얼마를 투자할래? 물어보니까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게가 너무 좁아요. 옆으로 좀 한 칸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서 보증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증금에 집어넣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한가 하면, 제가 치킨집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고 제가 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익을 3천만 원이나 남겼고요. 이렇게 이익이 남기는 자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투자를 받아 가지고 그 투자금을 다 주게 되면 제가 손해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손해죠. 손해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 5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좋다. 주식은 4천만 원어치만 주겠다. 4천만 원어치만. 나머지 1천만 원은 뭐냐?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피다. 주식은 4천만 원어치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나름 좀 위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자본금이 6천만 원이었는데 4천주만 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만 자본금으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5천만 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4천만 원이 플러스가 됐죠. 그럼 1천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1천만 원이 모자라면 이 1천만 원을 다른 항목에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 뭐냐면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차이는 뭐냐? 이익잉여금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장사해서 남긴 돈, 사업을 해서 남긴 돈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은요, 직접적으로 제가 장사해서 남긴 돈이 아니고요,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 중에 부가적으로 생긴 돈들이에요.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자본금은 4천만 원만 들어가고 1천만 원은 피로 받았어요. 이게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그러면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전부 다 이제 남는 돈이잖아요. 이게 뭐가 다르냐? 배당할 수 있느냐, 배당할 수 없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배당을 하는 돈은요,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배당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본잉여금은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배당을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언제 쓰느냐? 자본금을 갉아먹었을 때, 자본금이 부족할 때, 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이럴 때 자본금이 백기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쓰라고 자본잉여금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내가 투자를 받거나 할 때 부가적으로 더 받는 돈이 자본잉여금이다. 우리가 흔히 주발초라고 얘기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 이득금, 발행 초과 이득금. 예를 들어서 한 주당 5천원짜리 주식인데요. 이거 발행할 때 증자를 하면서 만원에 팔았어요. 만원에 팔았으면 한 주당 5천원 남지 않습니까? 한 주당 5천원 남는 거, 이거를 자본잉여금에 집어넣어 놓는 거죠.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쉽게 기억하시는 건, 이익잉여금은 장사에서 남긴 돈이고 배당이 가능하다.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다. 이런 차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가 재무상태표였어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뭐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영업하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더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우리 영업을 하는데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법인 영업하는데 모자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중에 중요한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앞에 재무상태표와 다른 게 뭐냐? 재무상태표는요, 특정한 시점, 보통은 연도 말입니다. 12월 31일자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그 시점, 스팟 기준입니다. 스팟. 그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얼마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손익계산서는 뭐냐? 손익계산서는 일종의 플로우 개념이에요. 플로우 개념. 이거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상 3년도에 이렇게 되죠. 1년 동안에 이익이 얼마였냐?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요, 스팟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시점, 통상적으로 12월 말입니다. 12월 31일 기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거.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연도예요. 사업연도 동안에 순이익을 나타내는 거. 이게 손익계산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구조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 매출 총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나와요. 매출 총액, 예를 들어서 매출 총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매출 원가가, 예를 들어서 90억이에요. 90억. 100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9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매출 총 손익은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이거 너무 많이 잡았네요.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80억이다. 그러면 매출 총 손익이 20억이죠. 판관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판관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를 관리하는데 들어간 돈이 10억이 들어갔어요. 고정비가. 급여, 접대비, 감가상각 뭐 이런 거 다 따지니까 10억이 들어갔습니다. 10억이. 그러면 영업손익이 얼마가 났습니까? 10억이 났어요. 10억이. 그러면 매출이 100억인데 영업손익이 10억이 났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냐? 10%가 나오는 거죠. 10%. 이게 영업손익이에요. 영업 외 수익이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 내가 현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영업 외 수익이죠. 땅을 팔았는데 내가 원래 10억짜리 땅이었는데 20억에 팔았어요. 그럼 처분 손익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 영업의 비용도 있겠죠? 영업의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해서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손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뭐가 나와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이 나옵니다. 세전 손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전 손익이 나오면 법인세 내는 거죠. 법인세.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뭐 이렇게 얘기하고 200억 초과는 이제 더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회사들은 대체로 이제 요 정도 볼륨에서 대부분 많죠. 그래서 법인세를 내고요. 남는 돈이 단기의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손실, 단기 순이익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요 플로우가 뭐냐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근데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이 100억인데요. 매출이 100억인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5억이 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이 5억이 났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사업성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회사는 적정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겁니까?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매출 100억에 당기순이익 5억. 5%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왔죠. 적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판단할 수 없는가 하면
업종에 따라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경기에 따라 다른 거죠. 작년에 10억이 났는데 올해 5억으로 줄었다. 그러면 올해 장사가 잘 안 된 거죠. 작년에 1억밖에 못 났는데 올해 5억이 났다. 올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는요, 당일연도 하나 가지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뭘 비교합니까? 네. 우리 회사 거만 보려고 하시면 2019년도 손익계산서와 전년도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면 올해 실적이 어땠는지가 판단이 서는 거죠. 2019년도 손익계산서 하나만 떼놓고는 올해 실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건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실적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실적하고요. 우리 회사하고 비슷한 경쟁사가 있습니다. 경쟁사의 손익계산서하고 비교를 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요, 매출 100억에 이익이 10억이 났는데, 옆에 회사는 매출 100억에 이익이 20억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장사 잘한 겁니까? 사업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보려고 하시면 손익계산서의 묘미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비교하는 데서 묘미가 있는 겁니다. 당사, 우리 회사만 보려고 하면 전년도, 재작년도와 올해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보시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출이 100억이 났는데 이 회사는 20억이 났고 우리 회사는 10억이 났어요. 차이가 뭔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영업 비용은 매출 비용은 즉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는 똑같이 80억이 났어요. 80억이 70억이 났어요. 70억이 매출 원가는 똑같이. 그래서 영업손익이 30억이 났어요. 30억이 났는데 판관비가 우리 회사는 20억이 들었는데 옆 회사는 10억이 났어요. 차이가 판매비, 관리비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판관비 안에 또 보는 거죠. 판관비 안에 급여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급여 항목에서. 그럼 우리 회사가 급여가 월등히 많단 말이죠. 급여가 월등히 많은 건 직원 수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 아니면 급여 자체가 높다는 얘기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묘미는 비교에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두 가지.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어느 시점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합을 보는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에 대한 총액, 비용, 손익, 당기순이익을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비교의 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는데 재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요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우리 회사 얼마짜리 기업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익잉여금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시겠죠? 잘 되지 않으시면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